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박명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오늘 주제는 한반도 평화와 사회문화 통합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된 PPT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순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서 통일과 경제 통합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세션에서는 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사회문화 통합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선 좀 말씀드리고, 지난 20, 30년 동안 남북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사회문화 교류의 전개 양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의 말씀을 좀 드린 후에 2022년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도전을 지금 맞이하고 있고 어떤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열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본 후에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헌법적 가치입니다.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덧붙여서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평화라고 하는 말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이기도 하고 평화로 통일한다는 것이니까요. 다른 하나는 세계 평화라고 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한민국도 동참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평화는 한두 정권에서 특별히 강조했다기보다 역대 정권이 강조해온 그런 공통적인 목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난 70년, 짧게 보아서 탈냉전 이후 30년을 돌아보아도 여전히 DMZ상의 긴장은 변함이 없고 한반도가 안정적인 평화 상태에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북 간 화해 교류의 시기가 일정하게 진행되는가 하다가도 긴장과 대립의 국면이 반복되는 일종의 롤러코스터 같은 변화를 우리가 지난 30여 년 보아왔고 지난 5년 동안은 아주 극적으로 그 롤러코스터를 우리가 본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국제정세 탓도 있고 북한 핵 문제가 아주 심각한 변수이고 또 우리 내부의 정권교체 요인도 무시할 수 없겠습니다만 남북관계의 측면에서만 이 평화가 이처럼 정착되지 못한 이유를 찾는다면 저는 그 중에 하나의 원인은 이 평화를 어떤 식으로 달성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소위 기능주의와 정치주의의 대립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선의 훈환이라고 흔히 부르는 쉬운 부분, 민간 부문의 교류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평화를 달성하자라고 하는 방법론이고 정치주의적인 입장이라고 한다면 보다 어려운 쟁점,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든지 북미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한다든지 훨씬 정치군사적인 난제부터 먼저 접근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실 접근이 남북 간에 또 우리 내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통합되지 못한 상황에서 남북 관계는 끊임없이 롤러코스터의 변화를 보여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평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건 사실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20세기 전 세계 인류가 고민했던 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유엔이 설립될 때 제일 큰 목표가 세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유엔의 설립 목표지 않습니까? 평화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고민했던 많은 연구자들과 또 전 세계적인 경험이 대체로 보여주는 교훈은
평화는 국가 간 전쟁 방지만으로는 항구적인 보장이 안 된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평화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조건은 뭐냐? 내부의 폭력, 차별, 억압, 인권 유린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정부 간의 전쟁 방지뿐만 아니라 사람의 평화, 집단 간 공존, 사회적인 신뢰가 자리 잡아야 평화는 지속 가능하다. 20세기 후반에 평화론을 얘기하는 많은 그 학술적인 입장들, 민주평화론, 안정적 평화론, 일상적 평화론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이 한결같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은 사람들의 교류, 사람들의 신뢰, 사람들의 통합 위에서 찾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저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이 평화의 지속 가능성은 이 사회문화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 사람과 집단과 일상생활에서의 상호 신뢰와 그것이 이 제도화된 속에서만 평화는 지속 가능할 수 있다. 유네스코 헌장이 밝힌 그 문장이 지금도 참 많은 평화 연구자들에게는 회자되고 있는 것인데, 평화의 방벽을 세워야 할 곳은 국경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평화라고 하는 것이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과 집단과 일상의 생활 속에서 세워져야 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독일 통일도 여러 가지 정치적 또 국제적인 조건들이 작용했겠습니다만 역시 뺄 수 없는 조건 하나는 접근을 통한 변화, 소위 이 서독의 어떤 정책 또 동독의 수용, 그 양자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행된 접촉이 가져다 준 신뢰와 통합의 효과가 결정적이었고, 유럽 통합도 마찬가지로 민간 부문의 자유로운 이동과 교류, 상호 신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전쟁을 많이 경험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기 국경을 허물고 통합을 이루는 동력이 되었던 것이죠. 결국 사회문화 통합이 일상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드는 부수적인 변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 핵심에 해당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2022년 오늘을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안타깝게 느끼듯이 남북 간에는 통합의 자원과 동력이 현저히 약화되고 북한의 핵무력 강조는 연일 고조되었고, 우리 사회 안에서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익히 보았듯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가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국내외의 정세가 지정학적인 리스트를 점점 키우고 우리 사회 안의 안보 불안과 코리아 리스크를 키울 가능성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 우리 사회의 평화가 점점 위태로워지는 것, 결국 그것은 우리가 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야 될 아주 절실한 당면 과제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현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30년 동안 진행되었던 남북 사회문화 교류를 잠깐 살펴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1990년대에는 비교적 간헐적인 긴급구호나 이산가족 상봉행사 수준에서 그쳤던 것이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이 진행되었던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 사회문화 교류는 당국자들의 어떤 협정이나 또는 그 기업들 간의 어떤 경제적인 합의의 영역과는 달리 다양한 민간 주체가 참여하고 주로 비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했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정경분리 원칙이었고, 남북 간은 일반적인 국가 관계가 아니라 민족 내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 공동체적인 논의가 다시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이 그런 사회문화적인 교류를 견인해 나가는 역할도 했죠.
실제로 지난 2006년, 7년 무렵의 이 남북 간의 그 교류 협력의 그 데이터들을 보면 당시 대학, 병원, 지자체, 학회, 종교단체, 시민단체, 체육단체, 뭐 우리 사회의 꽤 중요한 단체들은 대부분 어떤 형태로든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역할과 또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었고 관련된 여러 활동들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뭐냐라고 물으면 그 당시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시민단체 또는 국민들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동포애 또 북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체제상으로는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도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신감, 통일에 기여하고 싶은 열정, 또 어떤 인도주의적인 가치에 대한 공감, 이런 것들이 저런 그 사회문화 교류를 가능하게 해주었던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었고, 이 통계를 쭉 보더라도 정부의 이 대북 지원은 정부 정책이나 남북 관계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이 동요가 심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규모는 작아도 그것이 비교적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30년의 사회문화 교류를 보면 결국 제도화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여러 활동들이 참 단연간 진행된 케이스들이 있죠.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관여하신 영역이 있겠습니다만은 종교단체나 또 체육단체나 또 특히 이 의료진에서의 북한에 대한 어떤 병원 건립이나 의료 지원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협력 사업 같은 것들은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장기간 사업을 통해서 꽤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도화를 통해서 정치적인 상황과는 좀 자율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그래서 그 모든 사회문화 교류가 오늘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모두 단절되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다. 이제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결국 뭐가 문제냐? 지금 상황에서는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결국 민간 영역의 교류가 정치적 상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이게 참 큰 딜레마이고 아마 이렇게 된 배경 속에는 역시 북한이 민간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취약하기 때문에 남북이 민간 교류라고 말을 하지만 북의 민간 파트의 취약성 때문에 오는 이 비대칭성, 그래서 교류가 결국은 쌍방향형이 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지속적인 일방향성을 심화시켰던 것, 이것도 분명히 큰 문제였고 우리 사회 내부의 민간 주체들끼리도 일종의 이 사업의 중복성이나 또 이념의 갈등이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책임성이나 투명성의 부족 같은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들도 없지 않았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만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앞 세션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남북 간의 의미 있는 상호 교류가 크게 이 뒷걸음질치게 된 그 주된 요인은 역시 북한의 핵실험과 그것이 가져온 국내적인 여파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 보면 결국 북한 핵실험 이후에 정경분리 원칙을 계속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겼던 것, 국제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대북 제재가 심화되면서 교류 협력의 가능성의 폭이 현저히 좁아진 것, 뭐 이것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건들이죠. 거기에 더해서 오늘날 우리가 김정은 체제 이후에 북한의 어떤 변화를 보면 대체로 남북 간의 이 사회문화 교류의 임팩트가 또 그 사회문화 교류의 확대가 북한 사회에 주는 어떤 효과에 대해서 그것이 체제 이완을 가져올 가능성, 또 북한 사회 안에 소위 비사회주의적인 문화,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경계와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최근에 본 것처럼 사회문화 교류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그다지 넓히지 못하는 지금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 개성에 어렵게 참 열렸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2020년 공개리에 폭파되는 그런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지금 우리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까지 겹친 현실이 민간 동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 그 상황을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 현실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는 새로운 도전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여기서 그래도 우리가 어떤 기회를 읽을 것인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으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문제, 또 국제적인 문제, 이런 요인들은 앞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요인을 지금 굳이 여기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특별히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우리 내부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사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비추어졌지만 상당한 집단 갈등과 세대 균열이 노출되었고, 국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가장 갈등 지수가 높은 사회로 언급될 수준에 됐습니다. 세대 간, 계층 간, 젠더 간, 이념 간의 갈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고, 더구나 그것이 정책적인 논쟁의 수준을 넘어서서 감정 정치의 경향까지 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보는 그런 혐오의 정치화, 또는 정치의 팬덤화, 소위 가짜뉴스를 통한 자기 확증, 이런 현상이 단순히 해외의 토픽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와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민족의식이 지금 상당 부분 약해져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보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에 대한 신뢰도도 최근에 매우 약화되어 있고,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지금 뒤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다.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많은 우리 사회의 사안 중에 하나로만 있어도 그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일 터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세대 간, 계층 간, 젠더 간, 지역 간, 이념 간의 많은 이념 갈등을 촉발시키는 일종의 촉매제, 또는 이 화약으로 말하면 도화선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남남 갈등의 문제가 앞으로 이 우리 사회의 소위 사회 통합 과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새로운 도전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문제와 남북 관계라고 하는 민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의 문제에 대한 아주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을 우리가 맞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공간은 저는 있다고 보고, 우리가 그것을 찾아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건 남북 간에 무슨 공통점이 있어서 기회가 열리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북 간의 이질성과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의 공간이 열릴 수가 있다. 지금 이미 여기 말씀드린 몇몇 국제기구의 리포트 같은 것들도 보면, 북한의 필요와 한국이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보면, 이 구조적인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기회의 공간을 찾아내고 거기서 새 접점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저는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이 접점을 찾을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공히 벗어나야 할 이 시대적인 과제 앞에서
남북의 보건의료 협력의 가능성을 새롭게 찾아보는 것, 이것은 단순히 이 지원이나 시혜가 아니라 남북이 함께 한반도의 건강 공동체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상호 필요성이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다자 기구들이 대북 지원을 했던 그 내용도 보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거의 보건 분야의 지원이 반 이상입니다. 저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여전히 북한에게 가장 필요하고도 수용성이 높은 것이 이 보건협력이다. 이 의료보건협력의 가능성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오늘날 전 세계가 그 기후 변화와 다양한 그 재난 때문에 겪는 고통이 심하고, 한반도가 이 생태계를 같이 하고 있는 곳에서 남북 간의 다양한 재난 협력의 필요성도 지금 커지고 있다. 이 재난 협력의 문제가 저는 한반도에서 새롭게 남북 간의 협력의 어떤 공간 또는 협력의 접점을 찾을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로는 유엔이 강조하는 소위 SDG, 지속가능개발 목표라고 하는 전 세계가 함께 추구하자라고 하는 저 SDG 목표에 대해서 북한은 나름대로 북한식의 그 변형을 통해서지만 저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고, 결국 그런 북한의 어떤 요구, 북한 내부의 필요성, 이 부분을 접점으로 해서 어떤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우리 사회의 어떤 동력이 새롭게 좀 가동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오늘날 그 문화 역량이 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K-팝, 무슨 K-컬처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강력한 이 역동성이 있는데, 어쩌면 이 부분도 뭐 당장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통합을 키워내는 그런 그 문화적인 잠재력으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조심스럽지만 지혜로운 대비도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역시 우리 사회의 이 탈북자, 지금은 뭐 북한으로부터 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숫자가 매우 적어졌고 우리 사회에 관심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여전히 탈북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통합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기 자리를 잡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앞으로 남북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금석이자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북한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지금까지 주로 동포애와 민족의식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을 넘어서서 성숙한 시민의식, 정말 민주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원리 속에 이 탈북자들의 어떤 그 정착이,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아마 그 요소들이 저는 새로운 접점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게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반도 평화의 대원칙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해서 또는 우리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반도 안보나 한미동맹 또 전쟁 억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그것은 뭘 위한 것이냐, 평화를 이루고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시한다라고 하는 원칙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이 평화가 있어야 통일도 되고 남북의 발전도 되고 우리의 안정적인 일상도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때는 정부 간의 협정도 필요하겠고, 때로는 그 비밀 협정, 그 협상도 불가피할 수 있겠으나 민간 역할을 반드시 포괄하는 그런 그 민간 역할을 중시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마련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평화는 그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민간 부문과 사회 문화 영역에서의 통합과 신뢰, 이것이 기초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 평화도 깨지고 평화가 깨지면 통일과 통합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보면 저는 민간 부문의 사회문화적인 통합은 항상 그 로드맵 속에 매우 중요하게 위치되어져야 하는 그런 포괄적인 접근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지금 시점에서 저는 당장의 효과, 단기간의 성과, 한방주의 이런 유혹을 떨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합 자체가 시간을 요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현재 한반도 상황에서는 특히나 우리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고, 이 장기적인 통합을 염두에 둘 때만 초당적인 대북 협력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효과, 이 정책을 통해서 어떤 정당의 그 단기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 발상 속에서는 남북 관계는 끊임없이 동요할 수밖에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언 중에 하나는 사회 통합, 이 남북 간의 사회문화 통합은 우리 내부의 이 통합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 사회 통합을 향한 내부 성찰이 저는 대단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남북 통합도 우리 내부의 통합 없이는 지속되기 어렵고, 지금의 남남 갈등을 감정정치나 진영투쟁의 소재로 삼으려고 하는 우리 사회의 일부의 경향을 정말 극복해야 한다. 이 다원성과 공동체 연대를 결합할 수 있는 민주적인 원리가 우리 사회에 단순히 이 선거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영역에서 민주적인 원리가 자리 잡아서 성숙한 민주주의 원리, 민주시민의 그 의식이 이 민족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 이것이 현재 우리가 준비하고 키워야 할 그런 역량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성찰을 해야 할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갈등 수준을 보이는 나라다라는 말씀은 참 아프게 다가오는 지적이셨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토론자 두 분께 넉넉한 시간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 7분 정도로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먼저 전우택 교수님은 통일보건의료센터에서 소장을 지내기도 하셨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사회 정신의학자이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남북이 서로 사회 통합을 해나갈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쳐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이 프로그램을 준비하시면서 세 분, 우리 윤영관 교수님, 김병현 교수님, 박명 교수님의 원고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읽으면서 2022년 현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과 관련된 최고의 원고들을 봤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확실하게 가졌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사실은 제가 감히 무슨 코멘트를 달 만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우리 박명규 교수님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은 북한과 사회문화 통합 영역에서 최고 학자이신 우리 김성령 교수님이 바로 지금 코멘트를 주실 거라서 저는 사회정신의학자로서 딜레마 앞에서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해결을 바라볼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만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윤영광 교수님 또는 김병현 교수님, 박명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 모두에는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이 안 되면 참 움직이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참 어려운 과제들을 모두 안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핵을 포기하여야 신뢰하고 경제협력할 수 있다라는 한국이나 미국의 주장과 경제협력하고 신뢰를 쌓아야 핵을 포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북한의 주장은 끝없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상호 의심과 적대감만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에게는 지금 가장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저는 이러한 딜레마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어떤 가능성을 세 가지 차원에서 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역사의 변수가 발생하면 이 딜레마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국제관계 역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보다 동서독의 통일이 훨씬 더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독 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소련의 경제적 몰락과 고르바초프의 등장이라고 하는 역사적 변수가 생긴 겁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역사의 변수는 다양한 얼굴을 하고 반드시 언젠가는 옵니다. 저는 한반도에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최후의 파국만큼은 지혜롭게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런 역사의 변수가 발생할 때 정확하고 옳은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원이 다른 남북한의 공동의 적이 발생하면 이 딜레마는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공동의 가치 추구나 공동의 이익보다는 더 쉽고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존재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은 공동의 적의 출현입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공동의 적이 나타날 가능성은 두 가지쯤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한반도 주변 국가 중에 남북한의 공동의 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때 남북한이 함께 공동의 대응을 하려면 최소한의 민족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되며 젊은이들이 그것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둘째 공동의 적의 출현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큰데 그것은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덮칠 수 있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과 등에서 필사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하여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코비드-19가 우리에게 하나의 가능성 또는 예행 연습으로 주어졌었다고 보아집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북한이 정권 차원에서 코비드-19를 통제하는데 일정 부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또 다른 전염병들은 코비드-19와는 비교도 되지 않게 강력한 전염성과 치사율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북한이 다시 코비드-19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여 극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대의학적 기술과 자본이 반드시 함께 작동하여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기에 남북한이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은 아까 박명규 교수님 말씀하신 보건의료적 차원에서 뭔가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정말 뜻밖에도 바이러스가 한반도 상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한반도의 딜레마가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남한이 먼저 남남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북한도 변화되어서 이 끝없는 평행선의 딜레마를 해결할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내부의 사상적 경직성이나
집권 계층의 기득권에 대한 집착, 개방에 대한 두려움 등은 북한이 스스로 한반도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여 나가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남한 역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성찰 능력 없는 극단적인 흑백 논리, 모든 것을 철저히 돈으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처리하려는 돈 중심적인 사고방식, 긴 호흡을 가지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조급함과 같은 것들이 남측에서의 딜레마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더 친숙하며 대화하고 협상하고 공동의 해결 노력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한부터 빈부, 계층, 지역, 세대, 성별 등으로 조각난 남남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박명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이고 저 역시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렇게 안 해서 우리는 못한다가 아니라 북한이 그러고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야 하는 겁니다. 남남 갈등이라는 이 작은 딜레마들을 해결해 나가는 진지하고 성공적인 노력 경험들을 통하여서 남한은 비로소 남북 갈등이라는 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반도의 딜레마는 전 세계에 그 유례가 없었던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보면 국제적 사례 중에서 한반도의 갈등과 딜레마는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종이 다른 것도 아니고 민족이 다른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전통적 종교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적대적 관계의 유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의 딜레마 해결 능력이 다른 영역과 달리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그 엄혹하였던 아파르테이트 상황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혹은 몇 주의 시간으로 보면 모든 것은 비관적이지만 몇십 년을 내다보면 낙관적일 수 있다. 저는 한반도의 딜레마를 우리가 훨씬 더 긴 호흡 그리고 긴 시간을 가지고 바라봐서 결국은 해결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는 우리 모두 아마 동의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김성경 교수님,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아마 여성분이어서 또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7분 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이 박명규 교수님 글은 제가 항상 보면서 좀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분이셔서 뭐 제가 여기에 뭔가 이견을 담는다거나 아니면은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전혀 이견이 없고요. 이게 대부분의 그 논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깊은 통찰력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토론자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부분, 아마 제 생각에는 박명규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도 충분히 드러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문화 교류나 사회문화 통합이라는 것의 중요성,
혹은 자리라는 표현으로 제가 토론문에 쓰기는 했습니다만 항상 굉장히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온 것이 사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문화가 중요하다, 또 사회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모든 논의를 했을 때 항상 사회문화는 처음에 분위기를 띄우는 어떤 사업 혹은 진짜 본 어떤 토론이라든가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일종의 식전 행사나 식후 행사 정도로 취급되는 경향들이 좀 많이 있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사회 문화를 조금 간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남북 관계에 어떤 굉장히 큰 어려움을 좀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회 문화 교류가 남북 관계 개선에 어떤 직접적인 그 요인이 된다거나 동인이 되지는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치도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남한 사회 내의 경제라는 논의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어떤 갈등과 오해가 결국은 남북관계의 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경제와 정치 영역에서의 위기, 그런 그 갈등 같은 것들이 이런 빈약한 사회문화적 토대로 인해서 더욱 증폭되었기 때문입니다. 얘는 너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그것이 촉발됐던 거는 다른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렇게 좌초되었던 것에서는 이 북에 대한 우리의 불신, 남남 갈등, 또 역시 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북도 남한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민들도 과연 남한 사회를 그 정도로 동경하고 있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도 의문이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통일 문제에 대한 무관심과 굉장히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좀 나온 것 같고요. 또 사회자 선생님께서 젠더에 대한 얘기도 잠깐 해주시긴 해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왜 북한을 이렇게 다른 국가 로 생각하게 되었는가에는 이제 북을 점점 더 감각하지 못하고 북과 교류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전 체제에 있다라는 것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분명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북을 쌍방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또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은 남과 북은 마치 독립된 국가이고 우리는 북이 어떻게 되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무관심 때문에 우리가 뭔가 경제협력 그리고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좀 제시하고 싶은 어떤 내용은 우리가 이제 경제나 정치나 여러 가지 논의를 함에 있어서 지금과 같은 패러다임이 아니라 뭔가 좀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 사고의 전환 같은 것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SDG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SDG는 결국은 뭐 전 인류가 다 같이 잘 살겠다는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문화와 사회적인 통합, 인류 문명의 가치를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말 그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경제와 정치에 대한 논의를 조금은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한 사회 변화입니다. 이제 모든 분들이 남한 사회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정말 많은 갈등들이 있는 것 같고 그 갈등이 정말 더욱더 심각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흥미롭게도 이번 대선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더 이상 색깔론이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상 검증은 이제 더 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자리에 또 다른 갈등의 요소인 여성 문제, 페미니즘 이런 논의들이 나온 것들이 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이 남한 사회의 갈등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뭐 세대, 젠더 뭐 계급, 계층 이런 모든 갈등이 굉장히 파편화되고 단편적으로 전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가 분단이라는 문제라든가 평화의 문제와 연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단 간의 갈등과 자원을 둘러싼
경쟁 이런 방식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것이 상당한 문제점이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간파해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가 팽배하게 갖고 있는 이 경제주의적인 시각도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남북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쯤은 거짓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해외 사례를 봐도 그런 것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남한 사회의 자정 능력의 회복 없이는 결국은 그 어떤 묘책이 나오거나 전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그 우리가 목표로 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어내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가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정말 시대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어렵고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새 정부에서도 반드시 남과 북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지금이야말로 뭔가 비정치적이고 남과 북의 서로 간의 이해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화 교류를 먼저 좀 해보겠다. 이런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고 그것을 정권 내내 그 5년이라는 시간 내내 어떤 정치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가 불거지더라도 지속적으로 좀 꾸준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의 문제는 이제 분단된 시간만큼 더 오랜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우리 모두의 어떤 문화적인 합의 그리고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북 간의 사회 문화 통합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내부의 남남 갈등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 여전히 아프게 다가오지요. 두 분은 특별하게 질문을 하셨다기보다 의견을 제시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플로아랑 유튜브 시청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질문지가 제게 왔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질문들이 굉장히 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 서면으로 온 질문지를 몇 개만 그냥 읽고 질문자가 지정을 한 신 교수님께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지 다 읽고 나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시청자신데요. 김혜영 선생님, 박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기능주의와 정치주의 접근이 모두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만 향후 전망에서 두 접근 방법 중 좀 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있으신지 아니면 제3의 접근이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발표자셔서 또 박 교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JS7처럼 보입니다. 남한의 민간 교류 단체가 북한에 가면 북한 주민들과 자유롭게 대면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개성공단도 물론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된 것은 남북교류의 산물로 간주하십니까? 아니면 무역 종사자와 국경 연선 등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의 결과라고 보십니까?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발표자에게 질문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오용섭 선생님으로부터 온 질문입니다. 보수와 진보 정부를 연이어 교체하면서도 통일로 한 발짝도 못 나간다면 이제 통일은 접고 자유왕래 차원에서 한중 한러처럼 한국, 조선을 한반도 한민족을 넘어서 국가로 인정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를 새 정부에서 제도화할 방안은 없을까요? 이겁니다. 또 박명균 선생님 질문인데 제가 다른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현장에 계신 분인데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김성경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김대영 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비록 남한에서 여성인권 증진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페미니즘이 나름 성평등에 공헌한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보 진영, 페미니즘을 주창하는 분들은 북한 수용소, 중국에서의 탈북민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폭력 피해, 성노예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구금 시설 내의 강제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UN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북한 당국에 해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당사국 의무인 국가보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사회문화적 접근이라는 큰 틀에서 대북 접근법을 마련할 때 이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김성경 교수님께 드린 질문입니다. 전 교수님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박 교수님께 질문이 몰려 있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면 여기 방송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나가야 돼서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 교수님도 그렇고요. 네. 네.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성 인권의 문제는 분명히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건 제 생각엔 어떤 진영의 문제라든가 정권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남북에 사는 모든 인민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인간으로서의 어떤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먼저 김혜영 선생님이 질문하신 것, 기능주의와 정치주의적인 접근 중에 유효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으신 것, 너무 기계적인 답변 같습니다만은 전 두 개를 통합하는 제3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방법만으로도 안 되지만 정치 없는 기능주의로도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기능적인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치적인 능력, 정치적인 협상이 당국자만의 이 담판으로 끝나지 않는 정치력, 이 양자가 같이 묶여야 한다는 점에서 저는 두 개를 아우르는 제3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JS 킴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를 가져온 요인이 남북 교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 그건 많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 스스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여러 가지 정보, 또 북한 내부에서의 시장화, 북한 주민들도 세대가 바뀌면서 생각되는 새로운 내부의 변화 요인들이 다 작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 교류가 준 영향은 정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더구나 그 변화가 단순히 북한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고 남북 간을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그 고리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남북 교류가 준 영향이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영섭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남북이 일종의 이게 국가성을 인정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남북 간을 너무 민족 관계로 보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이미 유엔에 가입되어 있고 70년의 그 상이한 정치 체제를 별도의 국가성으로 유지해 온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분단 국가 관계라고 봐야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분단 국가라는 말은 국가성도 인정하지만 분단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라는 것도 인정하는 이제 그런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말씀하신 그런 그 국가성에 해당하는 책임, 그리고 이 응당한 책임을 요구하기도 하고 우리도 감당하는 그런 접근이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세 분께서 공히 말씀을 해주신 것은 남북 간의 사회, 문화, 통합, 교류를 하려면 남남 갈등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이셨고요. 그것이 전제돼야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들을 세 분이 공유해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의 열망이 새 정부에서는 좀 더 발전적이고 좀 더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로 변화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대전환의 한반도 통합으로 통일을 연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여러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